비가 내리던 어느 오후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은 회색 구름 아래 무심히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터미널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웅웅거리며 울려 퍼지는 가운데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3시 반을 가리키는 터미널 시계 아래로 우산을 쓰고 바삐 걸음을 옮기는 직장인들이 지나갔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휴대폰을 귀에 대고 큰 소리로 통화하며 지나갔고 학교 체육복을 입은 고등학생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며 웃음소리를 터뜨렸죠. 큰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여행객들은 출발 시간을 확인하려고 전광판을 올려다보고 있었고 비를 피해 처마 밑에서 잠시 쉬어가는 노인들은 서로 날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터미널 한쪽 구석에서는 아이를 업은 젊은 엄마가 기저귀 가방을 뒤지고 있었고 매점 앞에서는 중학생 몇 명이 군것질거리를 사려고 용돈을 세고 있었어요. 안내방송이 웅성거리는 터미널 안에 울려 퍼졌어요. 부산행 고속버스가 잠시 후 출발합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5번 승강장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의 풍경 속으로 차분한 얼굴과 단정한 복장의 중년. 여성 이수진이 공공장소의 일상처럼 자연스럽게 등장했어요. 45세의 그녀는 연한 회색빛 정장에 검은색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외관상으로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였죠. 하지만 자세히 관찰해보면 그녀에게는 일반인과는 다른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너무 곱고 정확한 보폭, 주변을 자연스럽게 경계하는 시선,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차분함이 온몸에서 묻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녀의 어깨선은 완벽하게 일직선이었고 걸음걸이에는 군인 특유의 절도가 배어 있었어요. 이수진은 부산에서 올라오는 고속버스에서 내렸어요. 3박 4일간의 출장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이었어요. 실제로는 훨씬 복잡하고 위험한 임무의 일환이었거든요. 그녀는 부산 지역의 특정 조직을 내사하기 위해 파견되었던 것이었어요. 가방 속에는 일반적인 회사 서류들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극비 정보들이 숨겨져 있었어요. 암호화된 USB, 특수통신 장비, 그리고 비상시를 대비한 자위용 도구들까지. 이수진은 가방 속 서류들을 확인하며 천천히 터미널 출구 쪽으로 향했어요. 비가 조금씩 거세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우산을 펼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비가 오는 것이 더 좋았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분산되고 추적하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녀는 출구로 향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주변을 관찰했어요. 터미널 내부의 CCTV 위치, 비상구, 그리고 수상한 인물들의 움직임까지.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녀 뒤에서 내린 건 거대한 체구의 조직 보스 한현수와 그의 부하들이었어요. 한현수는 48세의 남성으로 키가 185cm는 좋게 넘어 보이는 거대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목이 굵고 어깨가 넓은 그의 모습에서는 범상치 않은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죠.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은 그의 뒤로는 5명의 부하들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모두 30대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들이었는데 각자 다른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모두에게서 같은 냄새가 났어요. 폭력의 냄새였죠. 한현수는 전라북도 일대를 장악하고 있는 거대 조직의 보스였어요. 20여 년간 각종 불법 사업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해온 그는 특히 불법 도박장 운영과 고리대금업으로 악명이 높았죠. 전주, 익산, 군산을 아우르는 그의 세력권에서는 그의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벌벌 떨 정도였어요. 오늘은 부산의 협력 조직과 중요한 거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새로운 자금 세탁 루트를 개설하고 앞으로 6개월간의 사업 계획을 논의했던 거죠. 부하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는데 오늘 거래한 내용이 워낙 민감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형님, 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부하 중 한 명인 김태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는 한현수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인물로 조직 내에서도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서두를 것 없어. 천천히 가자. 한현수가 여유롭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계속해서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오늘 같은 날에는 언제 어디서 복병이 나타날지 모르거든요. 터미널 출구로 향하는 좁은 통로에서 이수진과 한현수 일행이 마주치게 되었어요. 앞에서 걸어오던 이수진과 뒤에서 따라오던 한현수 일행 사이에 자연스럽게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정말 우연한 접촉이었어요. 이수진이 가방의 지퍼를 확인하려고 잠시 속도를 줄이는 순간 한현수가 부하와 대화하느라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걸어오다가 그녀의 어깨와 살짝 스친 것이었어요. 터미널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몸의 부딪힘이었죠. 이수진은 즉시 뒤를 돌아보며 죄송해요라고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정중했어요. 평범한 시민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죠. 그리고는 다시 자신의 길을 가려고 몸을 돌렸어요. 하지만 한현수의 반응은 전혀 일상적이지 않았어요. 평소에도 신경이 예민한 그였지만 오늘은 특히 더 날카로워져 있었거든요. 부산에서의 거래가 워낙 중요했고 여러 가지 신경 쓸 일들이 많았던 터라 스트레스가 극도로 쌓여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어딜 보고 걸어가는 거야? 한현수의 목소리가 터미널 안에 크게 울려 퍼졌어요. 주변에서 대화하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고개를 돌릴 정도로 큰 소리였죠. 터미널 내부의 웅성거리는 소음도 순간 잦아들었어요. 이수진은 천천히 뒤돌아보았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는 기색도 당황하는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이미 수백 번 겪어본 것처럼 차분했죠. 그저 조용히 한현수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요즘 여자들은 버릇이 없어도 너무 없어. 한현수가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그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고 있었어요. 길 가다가 사람 치고 지나가면서 제대로 된 사과도 못해?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피하려 하고 있었어요. 사과는 했는데요. 이수진이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도 두려움도 없었어요. 실수였어요.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한현수의 흥분은 더욱 격해졌어요. 평소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던 사람들만 보다가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는 사람을 만나니 오히려 더 화가 났던 거죠. 아가리 닥쳐. 눈깔 내리깔라고 했지. 한현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목소리도 한층 거칠어졌어요. 그의 부하들도 점점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형님이 이렇게 흥분하는 걸 보면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한현수가 오른쪽 주먹을 들어 이수진의 어깨를 거칠게 쳤어요. 정확히는 어깨 쪽을 노렸지만 힘 조절을 하지 않아서 꽤 강한 충격이었죠. 그리고는 그대로 왼손을 뻗어 이수진의 목덜미를 확 조이며 터미널 벽 쪽으로 밀어붙였어요. 이수진의 몸이 차가운 벽에 부딪혔어요. 등 뒤로 차가운 벽에 감촉이 전해졌고 목 앞쪽으로는 한현수의 거친 소나기가 조여오고 있었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어요. 어머, 저게 뭐야? 한 중년 여성이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저런,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옆에서 지켜보던 대학생이 친구에게 말했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서 112에 신고하려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터미널 관리소 직원 한 명이 상황을 파악하고 급히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이수진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어요. 목이 조여지는 상황에서도 몸부림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이수진의 머릿속에서는 순식간에 상황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한현수의 소나기 힘으로 보아 평소 폭력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것, 부하들의 위치와 그들의 대응 능력, 주변 민간인들의 수와 위치, 그리고 터미널 내부의 CCTV 위치와 사각지대까지. 오른손으로 목을 조이고 있고 왼발에 더 체중을 싣고 있어. 균형이 불안정해. 부하들은 5명, 그중 3명은 뒤쪽에서 경계를 서고 있고 2명은 앞쪽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 CCTV는 저 위치에서 이 장면을 정확히 담고 있을 거야. 이수진의 계산은 매우 정교했어요. 707특전사에서 15년간 몸에 밴 전투 감각이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거죠. 마치 전장에서 적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다음 수를 읽어내는 숙련된 군인의 본능이었어요. 한편 한현수는 자신이 완전히 상황을 장악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상대방이 저항하지 않는 것을 보고 오히려 더 큰 목소리를 냈죠. 생판 모르는 년이 나를 노려봤어.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 한현수가 더욱 큰 소리로 외쳤어요. 터미널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쪽을 보고 있을 정도였어요. 이수진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공포도 분노도 없었어요. 오직 차가운 계산만이 있을 뿐이었죠. 상대방의 힘, 주변 상황, 그리고 자신이 취할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머릿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터미널 관리소 직원이 급히 달려와 상황을 말리려 했어요. 이봐요, 뭘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이면 경찰 불러야겠어요. 그 직원은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터미널에서 10년 넘게 일해오면서 크고 작은 시비를 많이 봐왔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폭력은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책임감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한현수는 관리소 직원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당신도 가만히 있어. 이건 우리끼리 해결할 문제야. 그때 이수진이 움직였어요. 그녀는 조용히 한현수의 손목을 살짝 건드렸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의 손목에 있는 혈자리를 가볍게 눌렀죠. 아주 미세한 압력이었지만 효과는 즉시 나타났어요. 한현수는 순간적으로 손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이상한 감각이었죠. 그 틈을 타서 이수진은 천천히 그 자리를 빠져나갔어요. 그리고는 한현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어요. 오늘 내 목숨을 건 것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한 연습이었지.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수진은 서둘러 현장을 떠났어요. 하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는 도망치는 사람의 그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임무를 완수한 후 철수하는 군인의 것에 가까웠죠. 한현수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방금 전 느꼈던 이상한 감각과 함께 그 여자가 남긴 마지막 말이 귀에 맴돌고 있었거든요. 목숨을 건 것이 연습이었다는 말이 뭔 뜻인지, 그리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부하들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형님이 평소와 다르게 당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도 처음이었고,
그 여자가 마지막에 한 말도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형님, 괜찮으세요? 김태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다. 한현수가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마치 자신이 무언가 큰 실수를 저지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터미널 관리소 직원이 다가와서 경찰에 신고하시겠어요? 라고 물었지만 한현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자신도 잘못한 게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같은 날에 경찰과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괜찮습니다. 그냥 작은 오해였어요. 한현수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씩 제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동영상을 찍던 사람들도 카메라를 내렸고 신고하려던 사람들도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터미널은 다시 평범한 일상의 소음으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한현수에게는 그 짧은 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특히 그 여자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거든요. 1시간 후 한현수는 전주 시내에 위치한 자신의 조직 아지트에 앉아 있었어요. 지하 1층에 자리한 이곳은 겉보기엔 평범한 노래방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의 조직이 각종 사업을 논의하는 은밀한 공간이었어요. 아지트는 꽤 넓었어요. 약 200평 정도 되는 공간에 여러 개의 방이 나뉘어 있었고 메인 홀에는 붉은 조명이 은은하게 깔려 있었어요. 가죽 소파들이 디귿자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각종 고급 술병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한쪽 벽에는 대형 TV가 걸려 있었고 다른 쪽에는 최신형 오디오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곳의 진짜 특징은 보안 시설이었어요. 출입구에는 여러 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방음 시설도 완벽했어요. 지하에 위치해 있어서 외부에서는 내부 소음을 전혀 들을 수 없었죠. 비상시를 대비한 비밀 통로도 있었고 각종 무기들을 보관하는 은밀한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었어요. 한현수는 소파 한가운데에 앉아서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술이 많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터미널에서 있었던 일이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하지만 부하들 앞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없었어요. 오늘 부산에서 온 이야기는 어땠어? 부하 중 한 명인 이민수가 물었어요. 그는 조직에서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아주 잘 됐지. 새로운 루트도 확보했고 앞으로 몇 달은 걱정 없을 거야. 한현수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자신감이 조금 부족했어요. 그때 한현수는 갑자기 터미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그 불쾌했던 기억을 떨쳐내고 싶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 터미널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한현수가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냥 아줌마 하나 혼내줬는데 말이야. 완전히 쫄았더라고. 부하들이 관심을 보이며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한현수는 점점 목소리를 높여가며 이야기를 과장해서 들려줬어요. 길을 가다가 나한테 부딪혀 놓고는 제대로 사과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줬지. 한현수의 목소리에는 허세가 가득했어요. 요즘 세상에 나한테 대든다고? 어림없지. 부하 중 한 명인 김태식이 맞장구를 쳤어요. 형님이 워낙 유명하시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요. 그 아줌마가 운이 없었네요. 하지만 김태식의 표정 어딘가에는 미묘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사실 그도 터미널에서 그 장면을 직접 봤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한현수의 행동이 너무 과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상대방이 저항하지 않는 상황에서 목을 조른 것은
선을 넘은 행동이었죠. 더욱이 그 여자가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목숨을 건 것이 연습이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었을까요? 일반인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형님, 혹시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김태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뭘 알아봐? 그냥 평범한 아줌마 하나인데. 한현수가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다른 부하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평소 형님이라면 그런 일 후에 반드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곤 했는데 오늘은 왜 그러지 않는 걸까요? 이튿날부터 조직에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한현수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화면에는 강민석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어요. 조직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그였죠. 강민석은 40대 초반의 남성으로 회계학을 전공한 후 정식 회계사 자격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작은 회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한현수 조직의 모든 자금 흐름을 관리하는 핵심 인물이었어요. 그는 복잡한 자금 세탁 기법에 정통했고 각종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조직의 자금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형님, 큰일 났습니다. 강민석의 당황한 목소리가 휴대폰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어요. 평소 침착한 그가 이렇게 흥분하는 걸 본 적이 없었던 한현수는 즉시 긴장했어요. 뭐야, 무슨 일이야? 한현수가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물었어요. 우리 주거래 은행 계좌 중 3개가 갑자기 동결됐어요. 강민석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 막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젯밤 늦게 동결 조치가 내려졌다고 하네요. 한현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자금 계좌 동결은 조직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타격 중 하나였거든요. 뭐라고? 왜 갑자기? 불명 출처의 고발이 들어왔다고 하네요. 자금 세탁 의혹이라는데 강민석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은행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요청이 들어왔다고만 하고 자세한 건 알려주지 않습니다. 한현수는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수사기관이야? 경찰이야, 검찰이야? 그것도 알려주지 않아요. 다만 강민석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은행 직원이 귀띔해준 이야기로는 이번 조사가 상당히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라고 하네요. 일반적인 신고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전화를 끄는 한현수의 얼굴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20여 년간 이런 일을 해오면서 단 한 번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계좌가 동결된 적은 없었거든요. 더욱이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오후 2시경 또 다른 부하인 이민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형님, 어제 새로 들어온 막내 정민이가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안 된다고? 한현수의 불안감이 더욱 커졌어요. 어제 밤부터 전화도 안 받고 자취방에 가봐도 없고 집사람들도 못 봤다고 하네요. 이민수의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보통 때라면 형님한테 보고도 없이 연락 없이 사라질 애가 아닌데 정민이는 22세의 젊은 조직원으로 몇 달 전에 새로 들어온 막내였어요. 비록 경험은 부족했지만 성실하고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강했어요. 무엇보다 규칙을 잘 지키는 타입이었기 때문에 보고 없이 사라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한현수는 소파 깊숙이 몸을 기댔어요. 계좌 동결과 조직원 실종, 이 두 사건이 우연의 일치일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체계적으로 자신들을 겨냥한 공격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났어요. 저녁 무렵
조직이 운영하는 불법 도박장 중 하나에서 갑작스럽게 경찰 단속이 들어왔다는 연락이 왔어요. 평소에는 미리 정보가 새어나와서 단속을 피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기습적이었어요. 형님, 강남 쪽 도박장이 털렸습니다. 부하 중 한 명이 급히 보고했어요. 뭐, 어떻게 된 거야? 한현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들이닥쳤다고 하네요. 현장에 있던 손님들 전부 체포되고 시설도 전부 압수됐다고 합니다. 한현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하루 만에 계좌 동결, 조직원 실종, 도박장 단속까지.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는 없었어요. 누군가가 체계적으로 자신들을 조이고 있는 것이 분명했어요. 그때 갑자기 어제 터미널에서 만났던 그 여자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특히 마지막에 남긴 그 한마디가 계속 귀에 맴돌았죠. 오늘 내 목숨을 건 것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한 연습이었지. 그 말이 이제 와서 다르게 들렸어요. 마치 무언가를 예고하는 말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어요. 그저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는데 설마 이런 일과 관련이 있을까요? 야, 혹시 그 아줌마가 무슨 관계 있는 거 아냐? 한현수가 김태식에게 물었어요. 김태식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설마요, 형님. 그냥 평범한 아줌마 같았는데요. 특별해 보이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한현수의 불안감은 계속 커져만 갔어요. 20여 년간 이런 세계에서 살아오면서 쌓인 직감이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CCTV 영상 구해봐. 한현수가 갑자기 말했어요. 네. 어제 터미널 CCTV 영상 말이야. 그 여자가 나오는 부분 구해봐. 뭔가 이상해. 김태식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형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구해보겠습니다. 하지만 한현수는 알지 못했어요. 이미 그들의 모든 움직임이 다른 누군가들에 의해 모니터링되고 있다는 것을. 바로 그 시각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군사경찰 헌병대 수사처에서는 한 명의 소령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최유진 소령이었어요. 32세의 그녀는 헌병대에서도 손꼽히는 수사 전문가였죠. 최유진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곧바로 헌병대에 배속되어 15년간 각종 수사 업무를 담당해 왔어요. 특히 조직 범죄와 관련된 수사에서는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어요. 그녀는 단순히 수사 기법에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범죄 조직의 심리와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데도 전문가였어요. 그녀의 앞에는 어제 전주 터미널의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고화질로 촬영된 영상에서는 버스에서 내린 여성이 조폭으로 보이는 남성에게 목을 조이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최유진의 관심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마우스를 조작해서 화면을 확대했어요. 여성의 얼굴이 더욱 또렷하게 드러났고 곧바로 안면 인식 프로그램이 작동했어요. 컴퓨터 화면에 로딩바가 나타났고 몇 초 후 삐삐삐 하는 소리와 함께 인식 결과가 나타났어요. 인식률 100%. 화면 우측 상단에 이수진 중장이라는 글씨가 떠올랐어요. 최유진의 눈이 커졌어요. 예상했던 결과이긴 했지만 실제로 확인하고 나니 다시 한번 놀라웠어요. 이수진 중장은 군 내에서도 전설적인 인물이었거든요. 이수진은 707특전사 출신으로 여군 최초로 중장까지 진급한 인물이었어요. 특히 테러 진압과 특수작전 분야에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언론에 거의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녀의 존재를 잘 알지 못했어요.
최유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사무실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 직통 전화기를 들어 번호를 눌렀어요. 이 전화번호는 극소수의 사람만이 알고 있는 비밀번호였어요. 몇 번의 신호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차분하면서도 위험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어요. 중장님, 최유진입니다. 최유진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어떻게 됐나? 이수진의 목소리였어요. 예상대로입니다. 한현수 조직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계좌 동결 조치에 당황하고 있고 조직원 한 명이 실종된 것도 확인했습니다. 움직이시려는 거군요. 최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전화 너머로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준비는 끝났나? 네,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위장 침투팀 3개조가 모두 배치 완료되었고 기술 지원팀도 대기 중입니다. 그럼 시작하자. 작전명은 천둥번개다. 작전명 천둥번개는 단순한 조직 범죄 소탕 작전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군과 민간 사회의 경계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었죠. 한현수의 조직이 운영하는 불법 도박장에서 현역 군인 3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단이었어요. 6개월 전 육군 이등병 김동현이 휴가 중에 전주의 한 불법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빚을 지게 되었어요. 그 빚이 불어나면서 결국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사건이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공군 상병 박성민이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부대 장비를 훔쳐서 팔다가 들켜서 군법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건이었어요. 세 번째는 해군 일병 최준호가 불법 도박장에서 일어난 폭력 사건에 휘말려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결국 숨진 사건이었어요. 이 세 사건 모두 한현수 조직이 운영하는 도박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교묘하게 증거를 인멸하고 증인들을 매수하여 법적 처벌을 피해왔었죠. 이수진 중장은 이 사건들을 접하고 직접 나서기로 결심했어요. 군인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범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일반적인 수사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한현수 조직이 워낙 교묘하게 증거를 숨기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수진은 자신이 직접 미끼가 되는 작전을 계획했어요. 한현수의 성격상 자신에게 폭력을 휘두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그 순간을 CCTV에 담아서 수사의 실마리로 삼으려는 것이었어요. 작전명 천둥번개가 발령된 지 사흘째, 이수진은 국방부 지하 3층에 위치한 특수작전실에 앉아 있었어요.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는 이곳은 일반인들은 물론 대부분의 군 관계자들도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었어요. 이 특수작전실은 국가기밀 중에서도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작전들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곳이었어요. 벽면에는 각종 모니터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실시간으로 전국 일대의 상황이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위성 영상, 통신 감청, 금융거래 추적 등 모든 첨단 기술이 동원되고 있었어요. 이수진은 군 정복을 입지 않은 채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 주변에는 범접하기 어려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20년간 특전사에서 쌓아온 경험과 위험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최유진 소령이 두툼한 파일을 들고 들어왔어요. 중장님, 한현수 조직에 대한 정보 수집이 완료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며칠간의 불면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이수진이 파일을 받아들고 천천히 내용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파일은 총 300페이지가 넘었어요. 한현수를 중심으로 한 조직도, 주요 사업 분야, 그리고 각 조직원들의 신상 정보까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조직도를 보니 한현수를 정점으로 하여 5개의 하위 조직이 있었어요. 각각 도박, 고리대금, 유흥업소, 건설업, 운송업을 담당하고 있었죠. 전체 조직원 수는 약 80명 정도였고, 그중 핵심 간부급이 15명, 중간 관리직이 25명, 일반 조직원이 40명 정도였어요. 생각보다 훨씬 큰 조직이네요. 이수진이 파일을 넘기며 차근차근 내용을 살펴봤어요. 사업 규모가 상당하군. 연간 매출이 얼마나 되나? 이수진이 물었어요. 대략 15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주요 수입원은 유흥업소 운영과 사채업, 그리고 최유진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불법 도박장 운영입니다. 이수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불법 도박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나고 목숨을 잃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왔거든요. 특히 젊은 군인들이 도박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파일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한현수 조직의 운영 방식이 상당히 체계적이었어요.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사업체들을 운영하면서 뒤에서는 각종 불법 활동을 벌이고 있었어요. 특히 자금 세탁 기법이 매우 정교했어요. 자금 흐름 추적은 어떻게 되고 있나? 이수진이 물었어요. 국정원 금융정보분석원과 협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페이퍼 컴퍼니들을 통해 자금을 세탁하고 있는데 완전히 추적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종류의 조직 범죄는 단순히 폭력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치밀한 계획과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했죠. 위장 수사관 투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수진이 다음 페이지를 넘기며 물었어요. 현재 3명이 각각 다른 루트로 접근 중입니다. 특히 조직의 자금 세탁을 담당하는 강민석에게 접근한 김상현 요원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김상현은 헌병대 소속의 베테랑 수사관이었어요. 15여 년간 각종 잠입 수사를 담당해 온 그는 어떤 환경에서도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연기력도 뛰어났고 상황 판단력도 탁월했어요. 며칠 전부터 그는 중소기업 사장으로 위장하여 강민석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단골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가짜 회사까지 만들어서 완벽한 신분을 구축했고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면서 신뢰를 쌓고 있었어요. 강민석의 반응은 어떤가? 이수진이 관심을 보였어요. 흥미롭게도 한현수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유진이 녹음기를 틀었어요. 강민석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한현수 형님이 요새 너무 막 나가시는 거 아니야? 괜히 걸어서 주목받을 일이 뭐가 있어? 우리가 지금까지 조용히 해왔는데 왜 자꾸 시끄럽게 만드시는지 모르겠어. 이수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조직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였어요. 다른 침투 요원들의 상황은 어떤가? 이수진이 물었어요. 2번째 요원은 도박장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일반 도박꾼으로 위장해서 조직의 운영 방식을 파악하고 있어요. 3번째 요원은 운송업체 쪽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은 계속해서 파일을 살펴봤어요. 각 조직원들의 개인정보, 가족관계, 경제 상황, 그리고 약점들까지 모든 것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군. 좋아.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이수진이 파일을 덮으며 말했어요. 다음 단계라고 하시면? 최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찰은 끝났다. 이제 제압이다. 이수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같은 시각 한현수의 아지트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지난 사흘간 연달아 터진 악재들로 인해 조직 전체가
불안에 떨고 있었거든요. 아지트의 메인홀에는 조직의 핵심 간부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현수를 중심으로 해서 강민석, 김태식, 이민수, 그리고 몇 명의 다른 간부들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모두들 평소와 다른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형님, 이상합니다. 뭔가 체계적으로 우리를 조이고 있는 것 같아요. 강민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김상현으로부터 은근히 들은 이야기들이 그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죠. 김상현은 중소기업 사장으로 위장해서 접근했는데 그와의 대화에서 자꾸만 한현수의 최근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유도하는 것 같았어요. 계좌 동결, 조직원 실종, 도박장 단속. 이 모든 게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났어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 의심스러워요. 강민석이 계속 말했어요. 한현수는 소주잔을 단숨에 비우며 거칠게 말했어요. 누가 감히 우리를 건드린다는 거야? 20년간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평소 자신감 넘치던 그도 이번 상황은 쉽게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혹시 강민석이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어제 터미널에서 만난 그 여자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한현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사실 그 역시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평범한 중년 여성 한 명이 자신의 조직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됐거든요.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그냥 우연의 일치일 거야. 한현수가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죠. 김태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형님, 그런데 그 여자가 마지막에 한 말이 좀 이상했어요. 목숨을 건 것이 연습이었다고 했잖아요. 일반인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간부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들 그 말이 신경 쓰였거든요. CCTV 영상은 구했나? 한현수가 물었어요. 터미널 쪽에서 보안상 이유로 거절했어요. 경찰이나 검찰의 공식 요청이 없으면 줄 수 없다고 하네요. 김태식이 대답했어요. 한현수는 더욱 답답해했어요. 뭔가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전체를 파악할 수 없었거든요. 그는 부하들을 둘러보며 결심한 듯 말했어요. 좋아, 모든 조직원들에게 연락해. 내일 저녁 8시에 창고로 집합하라고 해. 전원 말씀이신가요? 강민석이 놀라며 물었어요. 그래, 전원이다. 누가 우리를 건드리는지 확실히 알아봐야겠어. 그리고 필요하다면 한현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힘으로라도 해결해야지. 다음 날 저녁 7시 30분 전주 외곽 완산구에 위치한 폐공장 창고에는 하나둘씩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곳은 한현수가 위급한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비밀 집합 장소였어요. 이 창고는 원래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이었는데 5년 전에 폐업한 후 방치되어 있었어요. 한현수가 헐값에 매입해서 비밀 회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었죠. 높은 천장과 넓은 공간을 가진 이 창고는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고 주변에는 버려진 공장들만이 을씨년스럽게 서 있었어요. 창고 내부는 약 1000평 정도의 넓은 공간이었어요. 형광등 몇 개만이 창고 내부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고 곳곳에는 녹슨 기계들과 폐자재들이 쌓여 있었어요. 한쪽 구석에는 간이 사무실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작은 창고들이 있었어요. 한현수는 창고 한가운데 놓인 의자에 앉아 부하들이 도착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지난 며칠간의 스트레스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고
턱수염도 며칠째 깎지 않아 거칠어 보였죠.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조직원들이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한현수는 그들의 얼굴을 확인했어요. 혹시 모르는 사람이 섞여 들어오지 않았는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봤어요. 형님, 40명 전원 집합 완료됐습니다. 김태식이 보고했어요. 한현수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40명의 조직원들이 그를 둘러싸고 서 있었어요.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죠. 각자 손에는 쇠파이프, 둔기, 심지어 쇠조각까지 들고 있었어요. 한현수가 비상 상황을 선포하며 무장을 지시했거든요. 창고 안의 분위기는 매우 살벌했어요. 평소에는 웃음소리도 나고 여유로운 분위기였는데 오늘은 완전히 달랐어요. 모두들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질 것을 예감하고 있었거든요. 야들아, 요 며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들 알고 있지? 한현수의 목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어요. 높은 천장 때문에 메아리가 났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노리고 있어. 그것도 아주 체계적으로 말이야. 한현수가 계속 말했어요. 계좌 동결, 조직원 실종, 도박장 단속. 이 모든 게 우연일 리가 없어. 조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두들 불안해하고 있었거든요. 평소 자신만만하던 형님이 이렇게 긴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처음이었고 상황 자체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 우리가 누군지 보여줄 때가 온 거야. 한현수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어요. 감히 우리한테 덤비는 놈이 있다면 뼈도 못 추리게 해줄 거야. 조직원들이 오 하고 외쳤어요.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자신감이 부족했어요. 바로 그때 창고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곧이어 타이어 소리와 함께 여러 대의 차량이 창고 앞에 멈춰서는 소리가 났어요. 조직원들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죠. 뭐야 이게? 한현수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런데 상황은 예상과 전혀 달랐어요. 경찰이 아닌 군용 차량들이었거든요. 헌병대 차량 3대와 특수부대 수송 차량 2대가 창고를 완전히 포위했어요. 창고 밖에서는 질서정연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군인 특유의 정확한 보폭으로 움직이는 소리였죠. 그리고 무전기 소리도 들렸어요. 알파팀 좌측 포지션 완료. 브라보팀 우측 포지션 완료. 찰리팀 후방 포지션 완료. 동시에 창고 안쪽에서는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현수의 부하 중 한 명인 이준혁이 갑자기 젊은 여성 한 명의 팔을 붙잡았어요. 창고 근처를 지나가던 그녀를 인질로 잡은 것이었죠. 누구냐 너? 왜 여기 있어? 이준혁이 칼을 목에 대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 여성 한유미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예상보다 빨리 움직이는군요. 뭐라고? 이준혁이 어리둥절해 했어요. 국정원 소속 한유미입니다. 반갑네요. 그녀가 재빠르게 몸을 틀어 이준혁의 팔을 제압했어요.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된 거죠. 한유미는 25세의 젊은 요원으로 국정원에서도 손꼽히는 신체 능력을 자랑하는 인물이었어요. 태권도 4단의 유도 3단, 그리고 각종 무술에 능통했죠. 이준혁 같은 일반인으로는 상대가 될 수 없었어요. 창고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조직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경찰도 아니고 군대가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창고 밖에서는 차량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정확한 발걸음 소리가 창고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죠. 한현수와 조직원들은 출입구를 바라보며 긴장한 채 대기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창고 문이 열렸어요. 먼저 헌병대 소령 계급장을 단 최유진이 들어왔어요. 그녀의 뒤로는 완전 무장한 헌병대원들이 따라 들어왔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 군복을 입은 한 명의 여성이 나타났어요. 바로 이수진이었어요. 한현수의 입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 터미널에서 자신이 목을 조른 바로 그 여성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이수진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군 정복을 입은 그녀에게서는 압도적인 위험이 느껴졌죠. 이수진의 군복에는 각종 훈장들이 달려 있었어요. 을지무 공훈장, 충무무 공훈장, 화랑무 공훈장 등 최고 등급의 훈장들이었죠. 그리고 가슴에는 707특전사 마크가 선명하게 붙어 있었어요. 그때 그 여자, 너였어? 한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수진은 차분하게 한현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한현수, 너와 내 조직은 지금 군사경찰에 의해 체포된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권위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전장에서 명령을 내리는 지휘관의 목소리 같았죠. 이게 뭔 소리야? 군대가 왜 우리를? 한현수가 소리치려 했지만 이수진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어요. 너희가 운영하는 불법 도박장에서 현역 군인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는 군사법상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이수진의 목소리에는 냉정함이 가득했어요. 한현수는 그제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이 그동안 군인들을 상대로 벌인 일들이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수진이 계속 말했어요. 터미널에서 민간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은 덤이다. 한현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분노와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그는 주변 조직원들을 둘러보며 소리쳤어요. 야들아, 뭘 하고 있어? 달려들어.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창고 구석구석에서 특수부대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모두 완전 무장을 한 채로 조직원들을 겨누고 있었어요. 이미 포위는 완료된 상태였어요. 특수부대원들의 장비는 최신형이었어요. K 소총의 야간 투시경, 방탄복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죠. 그들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신속했어요. 마치 한 명의 생명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현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분노가 폭발했어요. 감히 나한테 이런 식으로. 그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이수진을 향해 휘둘렀어요. 20여 년간 거리에서 살아온 그의 몸에 밴 야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수진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어요. 이수진은 한 발 뒤로 물러서며 한현수의 공격을 피했어요. 그리고 그가 균형을 잃는 순간을 포착해 오른손으로 그의 손목을 정확히 잡았어요. 동시에 왼손으로는 그의 가슴을 밀어 뒤로 넘어뜨렸죠. 한현수의 몸이 콘크리트 바닥에 쿵 하고 떨어졌어요. 185cm의 거대한 체구가 한순간에 무력화된 것이었어요. 으악! 한현수가 일어나려 했지만 이수진이 재빠르게 그의 오른팔을 비틀어 등 뒤로 꺾었어요. 707특전사에서 수없이 연마한 제압술이었어요. 한현수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죠. 아, 나라. 이수진은 한현수의 목 뒤쪽에 제압 고리를 채우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 번 더 조여볼까? 익숙하시잖아요. 이런 상황. 그녀의 목소리에는 며칠 전 터미널에서의 일에 대한 냉정한 복수심이 담겨 있었어요. 한현수가 숨을 헐떡이며 항복의 의사를 표했어요. 알겠어. 알겠다고. 바로 그 순간 창고 주변의 모든 건물과 차량에서 헌병대원들이 우르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마치 땅에서 솟아난 것처럼 갑작스럽게 등장한 그들의 모습에 조직원들은 완전히 기가 죽었죠.
사방에서 손을 머리 위로 엎드려 라는 구령이 울려 퍼졌어요. 조직원들은 저항할 의지를 완전히 잃고 하나씩 바닥에 엎드렸어요. 최유진 소령이 무전기를 들고 보고했어요. 알파팀, 브라보팀 모두 목표 확보 완료. 40명 전원 검거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또 하나 벌어졌어요. 조직원들 사이에 섞여 있던 한 명의 남성이 헌병대원들에 의해 따로 분리됐거든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남성은 김상철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김상철, 너는 20년 전군 간부 살해 사건의 핵심 브로커다. 최유진이 수갑을 채우며 말했어요. 드디어 찾았군. 김상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20년 전 자신이 저질렀던 일이 드디어 밝혀진 것이었죠. 당시 그는 군 기밀을 빼돌리기 위해 현역 군인 한 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었지만 증거 부족으로 수사가 중단됐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김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수진이 그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군에서는 미제 사건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2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말이야. 정리는 순식간에 끝났어요. 40명의 조직원들이 모두 수갑을 차고 헌병대 수송 차량으로 이송되기 시작했죠. 한현수는 여전히 바닥에 엎드린 채로 있었는데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어요. 이게 다 계획이었다는 거야? 한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수진이 그를 내려다보며 대답했어요. 터미널에서 내가 내 목을 조른 순간부터 모든 게 시작됐다. 내가 건드린 건 단순한 여성이 아니라 그녀가 잠시 멈추고 군복의 계급장을 가리켰어요. 707특전사 출신 여군 최초 이스타 중장에 대한 미끼였다. 한현수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스타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군에서 가장 높은 계급 중 하나인 중장을 뜻하는 말이었으니까요. 미끼라고? 그래, 미끼였다. 너와 내 조직을 한 번에 잡기 위한 완벽한 미끼 말이야. 이수진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만족감이 섞여 있었어요. 내가 평범한 시민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순간 너는 이미 우리 손 안에 들어온 거였다. 최유진이 이수진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중장님, 너무 위험하셨습니다. 만약 상황이 틀어졌다면. 이수진이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어요. 누군가는 끝장을 내야지. 피해자는 더 이상 없어야 하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어요. 창고 밖에서는 헌병대 차량들이 하나씩 출발하고 있었어요. 20여 년간 온갖 악행을 저질러 온 조직이 드디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었죠.